안녕하세요. 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 저나 저희 가족들이 추정될 수 있는 말은 아끼도록 할게요. 그만큼 오늘 이야기가 저희 가족들에게는 난처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뻔뻔한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해와서 어디 한 곳에는 풀어야 속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연을 말하기 전인데도 저희 집 이야기로 들통나면 어떡하나 싶어 떨리는데요. 생각이 바뀌기 전에 얼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린 나이에 만나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결국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죠. 남편은 훈훈한 얼굴에 성격까지 좋은 탓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착한 남편의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저는 남편의 군대도 기다려주고 취준생 기간에도 곁에 있어주다가 결국 결혼 약속을 하게 됐었습니다. 서로 오래 만났던 만큼 양가 집안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니 너무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만나왔지만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저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저 평범할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의 집이 제 생각과 달리 너무 크고 으리으리했거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저택에 들어가게 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가난한 학생이었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사회 초년생답게 지갑 한 번 여는 게 힘든 처지였으니까요. 분명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평범한 회사원과 가정주부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아껴가며 데이트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집은 평범한 가족이 산다고 하기엔 너무나 커서 저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제게 말하지 못한 집안의 비밀이 있나 싶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정균 씨 할머니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좀 크지? 사실 부모님 집은 아니고 우리 할머니 집이야. 우리 가족이 할머니 댁에서 3대가 모여서 살거든. 할머님? 응. 우리 할머니께서 재산이 좀 많으시거든. 근데 뭐 나랑은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나도 그냥 내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아도 돼. 놀란 저를 달래주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그제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균 씨의 식구들은 저를 반겨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말씀도 없으시고 제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보통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하면 누구보다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리에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정균 씨 어머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제게 질문도 하지 않으셨죠. 오죽하면 아버님께서 말을 거두실 정도였죠.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예비 며느리한테 뭐 궁금한 것도 없어? 궁금한 게 뭐 있겠어요. 내가 결혼 반대할 것도 아니고 둘이 좋다고 하면 된 거지. 그래도 당신도 뭔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식구들 아인데 뭐 좀 물어보지 그래. 서로 좀 알아야 빨리 친해지지. 그래. 그럼 넌 무슨 음식 좋아하니? 저는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습니다, 어머님. 그래? 잘 됐구나. 그럼 뭐 부모님께서는 다 건강들 하시고? 예, 아직 일도 하고 계시고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으세요. 그렇구나.
그래, 그럼 앞으로 한 식구 됐으니 잘 지내보자꾸나. 제게 궁금한 게 많으셨던 아버님과 할머님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권하시는 말씀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의미 없는 질문들만 몇 개 하신 게 전부였었죠. 그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까지 내내 신경 쓰시던 건 저나 정균 씨가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내가 정은이 너 주겠다고 카페인 없는 커피 사놨는데 그새 까먹었네. 정은아, 그 차에도 카페인 들었으니까 그거 먹지 말고 엄마가 주는 거 마셔. 괜찮아. 차 한 잔쯤이야 뭐. 그냥 마실게. 아유, 먹지 마. 너 요즘 잠이 안 오네 못 자네 하면서 무슨 카페인이야. 그거 몸에도 안 좋고 잠도 안 와. 엄마가 얼른 내올 테니까 저거 마시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제게는 무심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시누이 걱정을 하시는지 이것저것 신경을 쓰시더니 정작 저희 대화는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시누이를 챙긴다고 자주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같이 있는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시누이와 대화 나누시기 바빠 보이셨죠.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처음 인사하러 왔는데 저렇게까지 무관심하실까 싶기도 하고 남편보다 나이 많은 시누이를 너무 아이처럼 챙기시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그때는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유별나 보이긴 해도 모녀 사이가 좋은 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딸인 입장이다 보니 시어머니에게는 아들보다 딸이 더 편하신가 보다 생각했었죠. 어차피 저는 결혼 허락받으러 간 자리였으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거나 결혼 반대만 하지 않으시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날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별다른 일 없이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결혼 준비 역시 문제없이 진행하며 남편과 저는 드디어 부부가 됐죠.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시댁을 더 알게 되니 전에 봤던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시누이가 장녀라서 엄마로서 딸이 편해서 시누이와 좀 더 가까운 사이일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유독 시누이만 극진히 챙기시고 아들인 제 남편과 저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야 이제 막 새 식구 된 며느리다 보니 불편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럼 자신의 아들에게는 왜 그러는 걸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시댁일로 연락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님이나 할머님이 하셨고 어머님은 저나 남편에게 전화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은 어떤지 일절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마치 한자리에는 있지만 잘 모르는 남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부모가 결혼까지 한 다 큰 자식 일에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저물어가는 나이시니 이젠 스스로에게 관심을 쏟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일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저도 어머니께서 자식 둘 키워놓고 해방감을 느끼시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남편과 시누이를 차별하듯이 대한다는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딸 걱정이라고 생각하기엔 정말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시누를 챙겼거든요.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드실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시누이 밥그릇 위로 반찬들을 옮겨주셨고 식사 시간 내내 시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 시누이가 아직도 아이처럼 보이시는지 돕겠다고 하는 시누이에게 위험하다고 주방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시누이를 밥상에 자기 숟가락 한 번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굳은 일 하나 시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저렇게 하실까? 딸이 그렇게 좋으신가 생각했는데 점점 알고 지내다 보니 어머니께서 그냥 시누이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 남편과 차별을 하시는구나 싶은 겁니다.
다 큰 자식이라도 부모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서운할 만할 텐데 그 집안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차별이 익숙한지 별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돼서 남편에게 직접 묻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당신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처음엔 어머니가 형님 참 예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어머니가 당신이랑 형님을 대놓고 차별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 결혼 전에도 지금도 어머니가 당신이나 나한테 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없잖아. 그거에 비해서 형님에겐 과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둘 다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게 달라? 당신은 어머니한테 서운하지 않아? 글쎄, 어려서부터 워낙 그래서 이젠 서운한 줄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누나만 그렇게 예뻐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할머니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 우리 할머니가 누나보단 손자인 나를 더 예뻐하셨다고 했거든. 아마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누나가 안쓰러워서 더 관심 가지시는 거 아닐까? 나야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누나한테까지 질투할 일도 없었고. 남편은 옛날 분이신 할머님이 손녀보다는 손자를 더 좋아하셔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을까 싶어 딸을 더 챙긴 거라 말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 눈엔 할머님께서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시는 모습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입에서도 할머니에게 차별받았다거나 감정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지 궁금했었죠. 그러던 중 아직 미혼이었던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만나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며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그때부터 저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던 시어머니가 그 후로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결혼 준비로 바쁠 시누이를 도우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너 내일 뭐 없지? 그럼 정훈이 혼수 보는데 좀 따라가라. 내가 가줘야 하는데 나는 다른 급한 일이 생겼어. 예? 어머니, 제가 거기 가서 뭐해요? 뭐 하긴 뭐래. 네가 가서 정훈이 도와줘야지. 그럼 걔 혼자 거기 보내야 되겠어? 어차피 물건은 이미 다 골라놨으니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싼 곳 알아보고 가격 흥정 좀 하고 해라. 제가요? 그래. 그래도 정훈이보단 네가 낫겠지. 정훈이 걔는 애가 너무 순해서 뭐 깎아달라 그런 말을 못하거든. 너는 그래도 먼저 결혼해봤으니 이런 것 좀 할 거 아니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시누이의 보호자처럼 생각하시면서 시누이는 그런 일을 못한다며 제게 이런저런 굳은 일들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저는 임신을 한 상태라서 누구보다 몸조심을 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혼수 사는 데 따라가서 가격 흥정을 하라 시키셨고 시누이 드레스 피팅하는 곳 따라가서 드레스 골라주고 수발을 들라 하셨죠. 심지어 시누이가 웨딩 촬영하는 곳까지 불러내서 멀뚱히 세워놓고는 저더러 옆에서 시누이가 기분 좋을 수 있게 만들어주라며 예쁘다 예쁘다 응원을 하라 했고 또 시누이 땀 닦아주라며 시녀일까지 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해야 했고 부른 배로 시누이를 따라다니며 군말 없이 굳은 일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정작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모자란 점이 많았다며 타박만 하더라고요. 너는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니? 정은이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정은이가 너를 챙기게 만들어? 너무 바빠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려고 했더니 이건 뭐 제대로 도움도 못 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임신 중이라 몸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내 앞에서 임신 핑계 대는 거야?
임신은 너만 한다니? 나는 애를 둘을 낳아 길렀다.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다 했어. 너는 뭐가 그리 예민한 척, 연약한 척이야? 아무튼 앞으로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좀 하자. 알겠니? 차라리 전처럼 아예 무관심했던 게 나았지. 갑자기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니 정신없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보다 딸이라 하지만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차별하시는지 정말 기분 나빴죠. 하지만 그땐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건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시모의 잔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시모가 시누이를 챙기는 건 알고 있었기에 아끼던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시모를 조금은 이해하고 싶었고 저도 시모와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생각하며 버텼죠. 하지만 제 고생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건지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시누이 몸종처럼 생각하시며 제게 시누이를 챙기게 만들었죠. 제가 출산이 임박한 만삭이었을 때도 출산 후 몸조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또 아기인 혜지를 키우는데 쩔쩔매고 있을 때도 시모는 저에게 시누이를 챙기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누이네 밥 반찬부터 운동센터 등록, 택배 심부름 등등 저를 여전히 시누이의 개인 비서인 것 마냥 부려먹었죠. 너 뭐 한다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있었니? 잤어? 아니요, 혜지 재우느라 계속 안고 서 있었어요. 이제 막 혜지가 잠들어서 밀린 집안일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내가 한 번 더 전화하길 잘했네. 혜지 잔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청문이 집에 가서 택배 좀 받아라.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물건인데 애들 둘이 다 회사에 있잖니. 요즘에 그런 거 전부 아이스팩 채워서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놔둬도 될 만한 물건이면 너한테 전화를 했을까? 정은이가 요즘에 몸이 안 좋다고 하길래 내가 아는 지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주문한 거야. 자연산이기도 하고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아이스팩 녹아서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 네가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해라. 정은이네, 너네 집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네, 알겠어요. 포장된 거 꺼내서 냉장고에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리고 도착해서 집안 사진 좀 찍어줄래? 너도 알다시피 걔가 집에서 청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좀 되네. 아니면 네가 봤을 때 좀 덜 됐다 싶으면 대신 좀 청소를 해줘. 보이는 곳만 청소하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왕 간 김에 싹 청소해 놓으면 정은이가 좋아하지 않겠니? 그럼 민경아 부탁 좀 할게.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하면 시모가 직접 시누이 집으로 가서 하면 될 것을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절 시키더라고요. 물론 시모도 노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시누이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시모는 집에서 시누이에게 직접 만들어줄 물건이나 음식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게 더 화가 나고 싫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시누이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그런 시모의 행동을 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그 짜증을 먼저 내게 됐죠. 그런데 남편도 제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시모 등살에 시누이 자잘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건 남편도 같았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누이를 챙기고 있었으니 저보다 더한 상황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다 멈추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시모와 시누이 두 사람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말하게 됐죠. 어머님,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 개인 비서도 아니고
형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것마저 어떻게 저를 시키세요? 형님은 그걸 왜 보고만 계시고요?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하는 건데요? 저도 결혼 생활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 낳아봐요. 저도 모든 게 처음이라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왜 간단한 것까지 저한테 형님 일을 맡기세요? 옳게 미안. 난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전부터 별말 없이 날 챙겨주길래 올케가 원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정말 별뜻 있었던 건 아니야. 내가 눈치가 좀 없잖아.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청원이 네가 미안하기 왜 미안해? 지가 싫었으면 싫다고 말하면 누가 시켰을 것 같아? 그리고 시누이 좀 챙기는 게 이렇게 성질 낼 일이니? 가족 간에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뭐 대단한 걸 시켰니? 어려운 걸 시켰어? 3살 먹은 애도 할 수 있는 걸 시켰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이 난리를 부려?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는 시누이와 달리 시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되려 저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자신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처음으로 시모에게 따졌죠. 그게 한두 번이에요? 이해가 가능한 선이었냐고요? 이 사람 임신했을 때도 해지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도 어머니께선 누나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누나가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누나 시댁에 찾아가서 민경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똑같이 누나가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서 누나를, 시누이를 시부모님 모시듯 챙겨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나보고 잘하라고 했니?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내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 네 누나한테 잘하라고. 그럼 나한테 할 거 너나 민경이나 누나한테 한다 생각하면 될 것을 너희는 왜 또 그걸 가지고 난리야?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핏대를 세워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시누이 역시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도 시모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결국 의미 없는 다툼을 벌여봤자 저희들 입만 아프고 속만 터진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말하길 그만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누이는 시모와 다르게 그날 일로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기 전에 제지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모의 극성맞은 시누이 사랑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하며 시모가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저는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어느 정도 시모의 말을 따르며 시누이를 챙겨주게 됐죠. 물론 알아서 제지를 해주는 시누이 덕분에 챙겨야 하는 횟수나 정도가 많이 줄어서 시모 말을 따랐던 것도 있었고요. 거기다 시누이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며 항상 곁에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시모가 있게 되자 제가 할 일은 점점 더 줄어들었죠. 이제 더는 제 핏대 세워가며 큰 소리 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가 복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카를 낳고선 아예 가정주부로 살기로 해서 앞으로도 쭉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시모에게 그날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시누이에 대한 그 각별한 사랑 때문에 제가 화를 내게 됐죠. 남편이 시누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이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시누이 역시 다치긴 했는데 다행히 타박상 외에는 그다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남편은 다친 정도가 심해 혈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남편 혈액형이 맞는 혈액이 떨어져 다른 병원에서 공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혈액이 오고 있는 사이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하필 저는 혈액형이 맞질 않았고 아버님께서는 출장 중에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오고 계신 중이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혈액형으로 수혈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시누이 걱정을 하느라 아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해. 이거 다 흉지는 거 아니야? 팔 부러진 건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이상 없이 나을 수 있다고 해?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런 일을 당해? 아우, 속상해 정말. 어머님, 지금 정균 씨 피가 모자라서 수혈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랑 얼른 가요. 이거 좀 놔봐. 너는 지금 우리 청은이 얼굴 안 보여? 얼굴이 전부 상처투성이인 모습이 안 보이냐고. 여자 얼굴이 이렇게 돼서 어떡해.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님, 알겠는데요. 지금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 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엄마, 옳게 따라가. 정균이가 나보다 더 다쳤다니까. 얼른 가서 피든 뭐든 좀 해줘. 아유, 청은아, 너 안 아파? 정말 괜찮은 거야? 자신이 낳은 아들이 피를 많이 흘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시모는 상관이 없는지 오로지 자기 딸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걸 제 두 눈으로 본 순간 미운 정마저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과는 가족을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섰죠. 그래도 우선은 남편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 딸 걱정에 발을 안 떼려는 시모를 부여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버님께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그 사이 수혈을 할 수 있었고 이후 혈액이 도착해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었죠. 수술을 무사히 마친 남편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전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시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마음이 돌아선 채로 지낼 때였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시모 얼굴을 보기 싫어서 웬만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고 있었는데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됐죠. 가족 모임이라 시누이도 시댁으로 온다고 생각하니 더 가기 싫었어요. 시누이에게는 별 감정 없었지만 시누이 아낀다고 내 남편, 내 딸을 찬밥 취급하는 시모가 꼴보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안 며느리로서 참석을 해야 됐고 또 싫어서 죽을 것 같은 시모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해야 됐습니다. 시모 역시 그날 이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제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내내 부엌 안공기는 무거웠죠. 민경이, 너 아직도 나한테 꽁에 있는 거냐? 그때 정균이 일 가지고. 아니요. 그게 당연한 일인데 제가 왜 꽁에 있겠어요. 딱히 어머니와 할 말이 없어서 요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때부터 일부러 나랑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정균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날 그이가 와서 수술도 잘 끝났고 저렇게 건강하게 있잖니. 그럼 된 거지. 뭘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있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니. 정균인 남자라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정은인 여자인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내가 걱정된 마음에 그렇게 한 거라고. 나중에 네 눈으로도 봤잖니. 우리 정은이 회복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걸 봤으면서도 이러니? 네네. 말씀처럼 직접 봐서 불만 없고요. 꽁에 있지도 않아요. 됐죠? 저 어머니께 불만 없어요. 가만히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으련만 시모는 부엌에 있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또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자신의 딸을 편애하는 말을 은근히 하면서 말이죠. 시누이가 회복을 하며 고생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봤자 깁스하고 있느라 땀띠가 좀 나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걱정할 만한 것도 고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수술 후 입원도 하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말이죠. 사람 속만 뒤집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얼른 시간이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아니면 한 공간에 시모라도 곁에 없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이제 얼추 음식이 다 된 것 같으니 혼자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부엌에서 나가 시누이가 있는 위층으로 향하더라고요. 신이 난 시모의 모습이 보기 싫었지만 저야 혼자서 고생하더라도 시모와 떨어져 있는 게 나았습니다. 이후 저 혼자서 음식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조카 우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곤 이어서 시모의 놀란 목소리도 들려왔죠. 저와 가족들 모두 화들짝 놀라 2층으로 향하게 됐고 우연히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 혜지가 그곳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혜지야 괜찮아? 어머, 얘 의식이 없어. 어머니, 혜지 왜 이래요? 얘가 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혼을 좀 낸다고 하다가 좀 심했나 보다. 네? 그게 무슨... 그럼 혜지가 어머니께 맞아서 쓰러진 거라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애를 이렇게까지 혼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 딸한테 손 떼요. 병원 가야 하니까 당장 손 떼라고요. 지금이야 지난 일이라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을 만큼 진정이 됐지만 그땐 정말 손이 발발 떨리고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렇게 아이를 업고 도착한 병원에선 다행히 딸아이에게 신체적인 이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쓰러진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니 당시 상황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라 쓰러진 것 같다고 하셨죠. 안정을 취한 뒤 의식을 차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씀하셨고요. 혜지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의사 선생님께 확인을 받았지만 한번 놀란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손을 붙잡고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자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따라온 시모가 제 곁으로 쭈뼛쭈뼛거리며 오더라고요. 그러곤 변명이랍시고 혜지를 혼내게 된 일에 대해 말을 하는 겁니다. 민경아, 미안하다. 너 많이 놀랐지? 내가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혜지 얘가 워낙 고집을 부렸어. 고집이요? 고집 부렸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린애를 정신이 잃을 때까지 혼을 내요? 거기다 손녀를! 그래서 혜지가 무슨 고집 부렸는데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제 딸이 이렇게 병원까지 오게 된 건데요? 혜지가 우연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더니 우연히 손을 긁어서 상처 냈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혼 좀 내면서 우연이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글쎄 못하겠다고 악을 쓰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때리기도 하고 좀 흔들기도 하고 그랬지. 그러다 제가 무슨 낌새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혜지가 쓰러지기 전에 그럴 느낌이 있었으면 나도 당연히 멈췄을 건데 어쨌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겨우 애들끼리 놀다 손 좀 긁힌 것 가지고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다고요? 혜지가 말을 안 들었으면 전화 이의를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때렸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동학대를 의심하시겠어요? 어머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냥 말로 혼내면 될걸.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형님 아들이니까 일부러 더 우리 혜지 심하게 혼내신 거 맞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전부 내 잘못이고 내가 혜지랑 너에게 사과하마. 이러다 너도 쓰러지겠어. 혜지도 혜진데 나는 네가 쓰러질까 봐 걱정이구나.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흥분 좀 가라앉혀. 혜지는 내가 보고 있으마.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까지 오게 됐으니 이번엔 시모도 제법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전 가식이라고 생각했죠. 시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지가 우연이를 괴롭혔다고 하는 그 말부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을 무척이나 바라던 혜지는 사촌 동생인 우연이를 친동생만큼이나 귀여워했고, 그래서 좀 심하다 싶은 장난도 다 받아주던 아이였습니다. 또 우연이도 그런 혜지를 잘 따라서 두 아이 사이에 다툼이나 일방적인 괴롭힘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시모가 우연히 생긴 우연이의 상처를 가지고 혜지에게 따져 물었고, 그걸 꼬투리 삼아 혜지를 쓰러지게 만들 정도로 혼을 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말해줄 혜지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으니 시모와 입씨름을 더는 하기 싫어 더는 말을 섞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혜지 곁을 지켰죠. 얼마 뒤 혜지가 의식을 되찾으며 엄마인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 아이에게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의식을 되찾고 저를 알아보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혜지는 낯선 곳에 있는 자신을 확인한 뒤 놀랐는지 엄마인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우리 모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혜지야, 엄마야, 정신 들어? 엄마. 어머, 혜지가 깨어났네. 아유, 다행이다. 얘 민경아, 혜지 깨어났으니까 너 이제 안심하고 바람 좀 쐬고 와라. 아까부터 계속 혜지 깨어난 거 보겠다고 긴장한 채 앉아 있었잖니. 잠깐 나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긴장한 마음도 좀 풀고 그래. 왜 이렇게 산통을 깨나 싶었습니다. 미안해서 더 오버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시모는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못하고 저희 모녀 사이에 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왜 이러세요? 혜지가 놀라잖아요. 전 괜찮으니까 어머니께서나 나가 계세요. 엄마, 할머니가 그랬어. 그래, 알아. 할머니가 너 혼내서 우리 혜지가 놀란 거 다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치? 혜지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일은 우리 없던 일로 하고 할머니랑 화해하자. 응? 엄마, 할머니가 아까... 혜지야. 할머니가 잘못했대도.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가 또 놀라잖아요. 여보, 어머니 좀 모시고 다른 데 좀 가 있어.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시모는 혜지가 깨어나자 아까 전과 달리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모가 제 예상처럼 별일 아닌 걸로 우리 혜지를 때리고 혼냈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깨어난 혜지가 아까 전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하게 되면서 말이죠. 많이 놀랐지, 혜지야? 이제 할머니 없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아까 엄마한테 하려던 말이 뭐야? 그게 할머니가 나 때리고 흔든 이유 말해주려고. 엄마 폰 가지고 있어? 엄마 거? 응. 혜지가 가지고 놀았는지 옆에 떨어져 있던데? 그건 왜? 거기에 내가 찍은 동영상 있어. 할머니가 그거 알고 나한테 엄마 폰 내놓으라고 패턴 알려달라고 막 그랬어. 그런데 내가 절대 안 알려줬어.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맞았던 거야. 그러면 너랑 우연히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혜지, 너가 우연이한테 장난으로라도 건든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무슨 동영상이길래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했고 혜지는 왜 핸드폰 안 뺏기려고 한 거야? 우연히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나도 잘 몰라. 그냥 할머니가 화내면서 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 동영상 지워야 한다고 해서. 그거 있으면 할머니가 엄마 못 괴롭히겠다고 생각해서 안 뺏기고 패턴도 안 알려줬어. 혜지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혜지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혜지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시모가 무슨 행동이나 말을 했고
혜지가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자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며 혜지를 닥달하고 혼을 냈던 거죠. 아이가 쓰러질 정도로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 휴대폰 속 동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혜지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동영상을 확인하게 된 순간 시모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동영상의 시작은 평범 그 자체였어요. 어린아이가 찍는 동영상이다 보니 뭘 찍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지러운 구도의 촬영이었죠. 그러다 휴대폰 렌즈가 한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바로 시모가 우연히를 예뻐하는 모습이었죠. 그 영상 역시 할머니가 손주를 예뻐하는 아주 평범한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 우연히를 예뻐하던 시모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며 전혀 달라졌죠. 아유, 내 새끼. 우리 우연이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당연히 내 딸 뱃속에서 나왔으니 예쁘고 잘생겼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예쁘네. 거기다 왜 탁했는지 누구를 꼭 닮았어? 우리 우연이 누구 닮았는지 알아? 너는 네 얼굴에 누가 박혀있는지 모르지? 하기야, 본 적이 있어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지. 우리 우연이는 할머니가 사랑한 남자 한철 씨를 닮았어. 네 눈에서 코까지 이어지는 데를 보면 완전 한철 씨랑 똑같다니까. 우리 한철 씨 유전자가 좋긴 좋은가 보다. 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네 진짜 할아버지를 똑 닮은 걸 보면 우리 한철 씨가 살아만 있다면 내 당장 찾아가서 우리 손자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네 할아버지가 너무 멀리 있네. 우연아, 네 진짜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니? 네 진짜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할머니가 보여줄게. 우리 우연이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지 직접 보여줄게. 잠깐만. 자, 이거 봐라. 우연히 할아버지 엄청 잘생겼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늙은 영감탱이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지? 우연이가 이 할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거야. 알겠어? 시모 스스로 시누이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우연히 역시 친손자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있게 바람핀 남자의 이름까지 직접 말해주고 있었죠. 거기다 한순간의 실수로 하게 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를 못 잊고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네 할아버지 형편이 좀만 더 좋았어도 내가 지금 저 늙은 영감탱이랑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아니 반대로 저 늙은 영감탱이 집안에 돈만 없었어도 애초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지. 할머니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네 친할아버지였거든. 그 사람 세상 떠나게 된 지 오래됐지만 이 할머니는 네 친할아버지를 잊지 못한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야. 평생 내 마음속엔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 하나뿐일 거라고. 할머니가 네 친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만큼 우리 우연이도 할머니가 사랑해 줄 거야. 네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우연이랑 내 딸 청은이는 그 사람의 분신이기도 하니까 할머니가 지켜줄게. 알겠지? 아유, 예뻐 우리 손자. 응? 혜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어? 너 그거 가져와. 얼른 가지고 오라고. 그 다음 내용은 혜지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지가 촬영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였죠. 그제서야 시모가 이제까지 보여온 행동들과 태도가 전부 설명이 됐어요. 평생 제 남편에겐 무관심하면서 시누이는 정성껏 대했던 그 이유를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남편 역시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생사가 오가는 와중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시누이만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했죠. 만약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조금만 잘해줬더라면, 또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수혈을 바로 해줬더라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땐 남편이나 저나 또 우리 혜지나 시모에게 너무 많은 차별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밝히기로 한 거죠. 물론 결심을 하고도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밝히게 되면 상처 입을 가족들도 많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의지를 굳게 해주는 혜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아까 할머니가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소리 없이 말했어. 소리 없이? 응, 입모양으로만. 입모양으로 뭐라고 했는데? 말하지 마. 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 너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응, 나 무섭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시모의 수상한 행동 한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저보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말이요. 제 생각엔 혜지가 깨어나서 지금처럼 모든 사실을 말할까 싶어 혜지가 깨어나자마자 입단속을 하려고 저를 밖으로 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혜지에게 협박을 하려고 했던 건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끌려나가는 와중에 혜지에게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원하는 대로 혜지가 따라주지 않을 시 협박을 했을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도 집안이 어떻게 되든 그날 알게 된 사실을 다 말하기로 했죠. 우선 당장은 제가 혜지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건 조금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그날 일을 한 번 더 문제 삼으며 시댁으로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혜지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고, 아주버님도 우연히와 집에 있으라고 전하고 시누이만 시댁으로 오게 했죠. 그리고 모든 시댁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혜지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한바탕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당신, 한철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정은이 친부라는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말을 해봐. 아니야. 저 말은 그냥 옛날 첫사랑 생각이 나서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혼잣말 한 거라고. 정원이 당신 딸 맞아. 그래? 그러면 우리 다 친자검사 해보면 되겠네. 그럼 당신이 받는 의심 깨끗이 해결되는 거잖아. 그게...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 얘들아. 그런데 저기 내가 한 말들 전부 다 진실은 아니야. 그냥 감상에 젖어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라고. 왜 요즘 당신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잖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더 일에 매달리고, 그래서 당신한테 미운 마음 들어서 순간 말이 저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정원이 다른 남자랑 실수로 가진 건 맞는데 그 남자를 사랑한다거나 못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 실수로 만나게 된 남자일 뿐이라고. 시모는 아버님께서 꺼낸 친자검사 이야기에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덜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외도한 남자를 잠깐의 실수 정도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 대한 복수심에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던 제가 정정을 해줬죠. 안 사랑했다고요? 실수라고요? 그런 분이 그 실수였다는 남자의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어디 이 집안 샅샅이 다 뒤져서 그 남자분 물건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영상에서 그 애틋한 모습은 절대 거짓이 아닌 것 같던데요.
민경이 네가 나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다 끝난 일이잖아.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그 남자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고 그때 빼고 실수한 적도 없었어. 당신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던 건 전부 다 빌게.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셔도 저 정말 집안에 잘했잖아요.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건 웬 다른 잘못한 건 없잖아요. 제 지적으로 자신이 한 말이 꼬이게 되자 시몬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며 자신은 집안과 자식들에게 떳떳할 정도로 잘했다고 했지만 가족들이 평가하는 시몬은 달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든 관심이 시누이에게 맞춰져 있었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해야 할 것들만 의무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버님께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일이 있고 난 뒤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셨죠.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혼 소송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시모의 외도와 지난 결혼 생활 중 가정 내 시모의 역할을 다른 문제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결혼 생활 중 보였던 무관심한 태도와 제 남편과 시누이에게 한 차별이 과거 시모가 저지른 외도에서 비롯됐고 증거로 채택된 시모의 말로 인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결국 아버님 손을 들어주셨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아버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곁에 있었던 이유인 할머니의 재산을 조금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명의로 있는 재산은 분할해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 정도 돈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은근히 돈 욕심이 많은 시모였거든요. 또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딸에게도 외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누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누이가 시모를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모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결혼한 사람이고 자식까지 있지만 여전히 시모가 이해되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또 이기적일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이야기를 끝내고 보니 왜 사람들이 이곳에 사연을 보냈는지 좀 알 것 같네요.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벌써 속이 전보다는 시원한 것 같거든요. 동영상이 올라와 성우분께서 맛깔나게 읽어주시면 지금보다 몇 배는 속이 더 시원해져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